자, 그러면 광일기를 본격적으로 보기로 하겠습니다. 인의 도덕 곧 식인이다. 여기 어짐과 의리, 도덕이라고 근엄하고 엄숙하게 얘기하지만 그 이면을 투시해 보면은 그 결국은 식인이라는 것이죠. 누구의 눈에? 광인의 눈에. 여기 내가 광인 일기잖아요. 일기, 수기입니다. 뭐 일기를 발견했더니 이러이러한 글이더라라는 걸 상투적으로 쓰는 수법이죠. 여기 보세요. 나는 역사책을 뒤져 꼼꼼히 살펴보았다. 그 역사책에는 연대도 없고 페이지마다 연대도 없어요. 그냥 다 곳곳에 다 인이 도덕이니 하는 글자들이 삐뚤삐뚤 적혀 있었다. 요리조리 잘 뜯어봤습니다. 그러자 글자들 틈새로 웬 글자들이 드러났다. 책에 빼곡히 적혀있는 두 글자는 식인이 아닌가. 이런 지배자들이 지배의 담론을 유포함으로써 복종을 유도하고 그리고 끊임없이 정신적으로 물질적으로 착취하면서 수많은 사람들 죽였죠. 이게 식인의 역사라는 거예요. 이거 효도라는 이름으로 얼마나 많은 사람을 죽였는지 얘기를 쭉 얘기합니다. 뒤에서 또 보겠습니다. 여기 보세요. 사람을 여기서 한 걸음 더 나가야 되는데 사람을 먹고 싶은데도 잡아먹힐 것이 무서워 하나같이 의심에 찬 눈초리로 서로의 낯짝을 훔쳐보는 형국이라니. 서로가 다 의심해요. 중국 사회의 모습이죠. 그리고 어떻게 하면 잡아먹을까? 궁리하는 겁니다. 또는 어떻게 하면 잡아먹히지 않을까? 궁리하죠. 불안해하는 거지. 이 중국 사회의 그 식인 상황이라는 게 자본주의 사회 우리하고 얼마나 다른가. 경쟁이 주도 이념이 돼버린 사회에서 이건 식인의 다른 변주라고 얘기할 수도 있죠. 이런 심보를 지우고 마음 놓고 일을 하고 길을 걷고 밥을 먹고 잠을 잘 수 있다면 얼마나 편안할까. 그저 문지방 하나 고비 하나만 놓으면 되는데 이런 심보를 지우고 서로 죽이고 죽는 이런 관계가 아니라 이런 마음을 좀 버리고 마음 놓고 일을 하고 길을 걷고 밥을 먹고 잠을 잘 수 있다면 얼마나 편안할까. 여기에서 루신이 얘기하는 겁니다. 그 고비 하나. 이게 문지방입니다. 문지방. 우리 인간의 사유와 행동은 문지방 하나 넘는 거 비슷하죠. 그걸 못 넘어서 늘 이쪽에만 갇혀 있는 거지. 이 문지방 하나 넘는 게 이렇게 어렵습니다. 이 문지방을 넘게 해주는 게 바로 그 사회의 지식인의 역할이기도 하고 루시는 문학이 이 일을 할 수 있다고 생각했던 것 같습니다. 문지방 하나 넘기. 이게 루신의 고민이었습니다. 어떻게 문지방을 넘을 수 있도록 할 것인가. 인의 도덕 식인. 이게 식인의 역사에 관한 루신적인 통찰입니다. 광인을 내세워서 인의 도덕이니 뭐니 그럴싸한 소리들 하지만은 그거 잘 보면 다 너희들 잡아먹기 위한 짓이다. 다 덧칠하는 거죠. 조금 상세하게 보세요. 이게 역사를 압축해서 보여준다 그랬죠? 그죠? 여가는 고대의 그 유명한 요리사입니다. 셰프예요. 아주 유명한 요리사인데 여가가 제 자식을 삶아 걸주, 이 하나라 왕 걸 있죠? 걸왕. 그리고 은나라 왕 주 있죠. 아주 그 뭐랄까요? 주지육림에 빠져서 포악하기로 유명했던 두 왕이죠. 이 왕에게 자식을 삶아서 바친 일은 줄곧 옛일이기만 했다. 그러니까 이 왕이 하도 맛있는 걸 먹다 보니까 다 물려버린 거야. 그냥 자기 새끼를 삶아서 요리를 해서 바쳤다는 거지. 이거 줄곧 옛일이기만 했다. 그런데 누가 알았겠습니까? 이게 이 광인의 말이에요. 반고, 신화에서 중국을 연 사람이죠. 반고가 천지를 개벽한 이래 줄곧 잡아다가 여가의 자식까지 이르렀고, 면면하다는 얘기죠. 유구하다는 얘기입니다. 여가의 자식부터 줄곧 잡아먹다가 서성님까지 이르렀고, 이 서성님이 1907년에 죽은 혁명가였어요. 근데 이 혁명가 피를 찍어 먹었다는 걸 말씀드렸죠. 이 축은 치우진 예를 들어서 여기도 그랬다는 겁니다.
서성님부터 줄곧 잡아다가 늑대촌서 붙들린 자까지 이르게 될 줄 말입니다. 그리고 작년 성안에서 죄인을 참살했을 때 이게 아마 치우진일 겁니다. 폐병쟁이들이 찐빵으로 그 피를 찍어 핥아 먹었습니다. 이게 역사를 신화, 방고부터 바로 현실까지 압축해서 보여주죠. 그게 지금 식인의 역사가 유구하게 이어진다는 겁니다. 광인의 눈으로 이걸 통찰하는 거죠. 이게 약이라는 소설이 있다 그랬죠. 이 약이라는 소설에서 잘 보여주고요. 그리고 24효도라는 산문이 있는데 24효도라는 그 어린아이 계몽서가 있습니다. 이 그림이 있고 이 글이 있어요. 그러니까 중국 역대 효자들 24명을 쭉 소개하는 겁니다. 거기에서 뭐 그런 얘기 있죠. 그 노모를 모시고 있는데 어린아이가 생겨났어요. 태어났어요. 그러니까 어린아이가 먹으니까 노모가 먹을 게 없잖아. 그러니까 이 노모를 어린아이를 갖다가 버리잖아요. 묻어버리는 얘기 있죠. 그리고 뭐 추운 날 뭐 숭어 잡고 어쩌고 이런 뭐 효도 유명한 효행과 관련된 얘기들이 있죠. 우리라면은 심청이 같은 거겠지. 그거야말로 어린아이 청년들을 잡아먹는 식인이라는 거예요. 이게 24효도가 제 기억이 아마 정확하다면은 조화석습에 들어있을 겁니다. 아침꽃 저녁에 춥다. 아마도 그럴 겁니다. 그런 겁니다. 우리로 얘기하자면 삼강행실도 같은 것들이 있죠. 조선시대로 얘기하자면은 뭐 이를테면 연려전이나 이런 것들이 있죠. 이런 것들이 다 이 노예들을 키우기 위한 교육 시스템이었다는, 교육 커리큘럼이었다는 거지. 이 얘기입니다. 그리고 등하만필이라는 유명한 글이 있는데 등하만필에서는 이렇게 얘기합니다. 이건 제가 읽어드릴게요. 337쪽입니다. 이 강의 준비하면서 어젯밤 밤새워서 다시 읽었습니다. 자, 보세요. 이른바 중국의 문명이란 사실 부자들이 누리도록 마련된 인육의 연회에 지나지 않는다. 부자들의 중국의 문명이란, 중국의 거창한 문명이 있죠. 이 문명이란 사실 부자들이 누리도록 마련된 인육의 잔치에 지나지 않는다. 이른바 중국이란 사실 이 인육의 연회를 마련하는 주방에 지나지 않는다. 이 사람 살가지 요리하는 주방이라는 거죠. 중국이란 나라는. 모르고서 찬양하는 자는 그래도 용서할 수 있지만 그렇지 않다면 그들은 영원히 저주받아 마땅하다. 그러니까 외국 사람들이 와서 버트란드 러셀 있죠? 러셀을 만나고 그러거든요. 근데 이 외국인들이 와서 중국 문명을 찬양해요. 근데 거기에 속으면 안 된다는 겁니다. 이건 식인의 주방이라는 거예요. 사람 잡아서 요리하는 주방이 중국이라는 겁니다. 그 결과 나온 게 그 요리가 중국 문명이라는 거지. 그걸 보고 환호하는데 허튼 소리 하지 말라는 겁니다. 그리고 한 문장 더 보면 이렇습니다. 이러한 인육의 연회는 지금도 베풀어지고 있고 많은 사람들이 여전히 계속 베풀어 나가려 하고 있다. 이 식인자들을 소탕하고 이 연회석을 뒤집어 버리고 이 주방을 파괴하는 것이 바로 오늘날 청년들의 사명이다. 뜨겁죠. 격렬합니다. 이 비유의 언어들이 심장을 격동하게 해요. 주장이 선명합니다. 등엄한필 읽고 싶죠. 재밌는 비유들이 아주 많이 나옵니다. 중국의 문명이란 인육의 연회에 지나지 않는다는 거지. 그리고 중국이란 인육을 요리하는 주방이었다는 겁니다. 외국인들은 중국의 문명을 찬양하고 찬양하는 의도는 뭐예요? 잡아먹기 위해서지. 중국인들은 중국 문명을 숭배하고 이러는데 그것도 잡아먹힐 줄도 모르고 어떤 이 기고만장해서 어쩔 줄 모른다는 거지. 그게 악귀 같은 자들입니다. 이 식인의 세계에서 노예 역사가 이어져 왔고 이 중국의 민중들은 다 노예일 수밖에 없었다는 거지. 이 악귀 같은 놈들은 다 정신 승리에 충실하죠. 이렇습니다. 여기서 이제 이 피해망상증이죠. 피해망상증 환자인 미치광이인
그러니까 미쳐야 제대로 보입니다. 미쳐야 어딘가 도달할 수 있죠. 진실에 도달할 수가 있죠. 우리의 이 미치광이는 이렇게 생각하죠. 저들이 날 잡아먹으려 하고 있습니다. 형이 있죠. 형이 어떤 그 지주처럼 보이죠. 형님 혼자로선 어찌 볼 도리가 없겠죠. 그렇다고 해서 하필 패거리에 낄 건 또 뭡니까? 왜 저런 식인한 자들의 패거리에 끼느냐? 이 지주로서 그 소작인들 돌봐주지 않잖아요. 사람을 먹는 놈들이 무슨 일인들 못하겠습니까? 저들은 나를 잡아먹을 수도 있고 심지어 패거리까지 서로 잡아먹을 수도 있습니다. 직접 인육을 먹지 않을 뿐이지 어떤 상징적으로 보자면은 지금 이 세계가 다 잡아먹고 먹히는 사회죠. 이 정치판들 보면 알 겁니다. 그런데 한 걸음 방향을 틀기만 해도 즉각 고치기만 해도 모두 태평해질 수 있습니다. 이게 광인의 외침이에요. 통절한 외침입니다. 청년들이여 이 외침에 호응하라는 거지. 근데 우리의 청년들은 평온하다 그랬죠. 한국의 청년들도 평온합니다. 이 취업의 전선에서 서로 먹히고 먹히는 그 쟁투 속에서 못 태어나옵니다. 이 냉소와 무관심이 팽배해 있죠. 서로가 잡아먹히는 줄도 모릅니다. 그리고 자신이 누군가를 잡아먹는 줄도 모르는 거지. 조금만 생각을 바꾸면은, 문턱만 넘으면은 서로 달라질 수 있는데, 세상도 바꿀 수 있고 정치를 바꿀 수도 있는데 무관심합니다. 평온한 채 스스로만 핥히고 있어요. 이게 또 다른 식인 사회라고 할 수밖에 없죠. 여기 보세요. 이건 루신의 말입니다. 루신이 10년대 루신이 21세기 한국의 청년들에게 발신하는 호소입니다. 당신들이 고치지 않는다면, 이런 무한 경쟁에서 못 벗어난다면 당신들은 전부 먹히고 말 거야. 이 무한 경쟁을 완화하고, 경쟁이 없을 수는 없겠지만 경쟁하지 않고도 함께 더불어 살아갈 수 있는 그런 사회를 실현할 수 있는 방법을 모색해야죠. 그러면 기득권 세력들에게 요구를 해야지. 정치가들에게 대들어야죠. 근데 그렇지 않다는 거지. 우리 루시는 선정선동에 아주 능한 사람입니다. 루신의 유명한 사진 중에 베이징에서 젊은이를 상대로 연설하는 장면이 있습니다. 아주 강렬했다 그러죠. 포효했다 그러죠. 강의실에서 강의를 하면 청년들이 다 말려들었다 합니다. 빨려들었다 그럽니다. 보세요. 설사 애새끼를 줄줄이 낳는다 참된 인간에게 멸절될 것만 거야. 이 진인이라는 참된 인간, 제대로 된 인간이 나오면 다 사라지고 말아. 사냥꾼이 늑대씨를 말리듯이 말이야. 벌레처럼 말이야. 제발 좀 깨어나라는 거지. 그러니까 작가가 미치광이에 빙의해서 중국의 민중들, 특히 청춘들에게 외치는 거죠. 중국 사회는, 중국 역사는 이러이러했다. 중국의 현재는 이런 식인의 사회다. 너희들은 서로 먹고 먹히는 관계에 놓여 있다. 어쩔 것이냐. 문지방 하나만 넘으면 된다. 일어서라 이 말이죠. 너희들이 주체로 나서라는 겁니다. 벌레처럼 살지 말고, 노예처럼 살지 말고. 시기엔의 역사, 광인의 외침. 뚜렷하게 들리죠? 그래서 그 유명한 아이들을 구하라라는 외침으로 이어집니다. 이게 아이들은 청년입니다. 새로운 생명들이죠. 신세대들이죠. 이 신세대들에게 몸부림, 목놓아 외칩니다. 자, 아무 생각을 할 수가 없다. 4000년간 내내 사람을 먹어온 것, 오늘에서야 알았다. 나도 그 속에서 몇 년을 뒤섞여 살았다는 걸. 자기도 거기에 속해 있다는 걸 자각하는 게 중요합니다. 나만 예외라는 것. 지식인으로서 저 고원한 자리에서 외치는 자가 아니에요. 그 속에 스며들어서 외치는 자입니다. 공교롭게도 형이 집안일을 관장할 때 누이 동생이 죽었다. 저자가 음식에 섞어 몰래 우리에게 먹이지 않았노라 장담할 수 없다. 우리가 사용하는 이 상품들, 우리가 먹는 음식들에 인육이 들어갈 수가 있죠. 실제로 들어갈 수도 있고, 또는 추상적으로 들어갈 수도 있죠. 우리가 뼈를 갈아 넣는다 이런 말 쓰잖아요.
그 노동력을 착취하는 데 우리가 동참할 수도 있죠. 무연중에. 이 쇼펜하우어인가요? 쇼펜하우어의 인간의 이 숙명, 운명 같은 게 있다 그랬는데, 의지란 맹목적 의지 같은 게 있다 그래요. 우리 인간이 모르는 맹목적 의지가 있다 그래요. 그게 죽음, 뭐 투쟁, 그다음 죄책감이라고 합니다. 이 죄책감은 우리가 모르고 저지른 죄책감이 더 많아요. 이를테면 우리가 이 커피 한 잔 그 플라스틱 컵에다 마시고 버리죠. 그게 지구를 망치죠. 근데 예민한 사람들은 거의 죄책감을 느끼지. 그것과 어떻게 대결할 것인가가 쇼펜하우어의 사상의 핵심이라고 그러는데, 뭐 제가 그냥 주워들은 얘기입니다. 아무튼 여기에서 자기도 나도 모르는 사이에 식인에 참가했을 수도 있죠. 이게 미치광이니까 이 인식 가능합니다. 그러니까 미치광이 정도로 예민하게 이게 자신을 들여다볼 수 있어야 한다는 것이지. 나도 모르는 사이 누이 동생의 살점 몇 점을 먹지 않았노라 장담할 수 없는 것이다. 누이의 죽음에 내가 의도했든 의도하지 않았든 거기에 동참할 수도 있다는 거지. 나도 저 중국인의 모습일 수 있다는 거죠. 이제 내 차례인데 4,000년간 사람을 먹은 이력을 가진 나, 자기 역사적 존재이기 때문에 역사적 존재로서 나도 이 식인의 삶에서 벗어날 수 없다는 거죠. 처음엔 몰랐지만 이제 알겠다. 제대로 된 인간을 만나기 어려움을. 그리고 여기 챕터가 바뀌면서 마지막에 시처럼 한마디 씁니다. 사람을 먹어본 적 없는 아이가 혹 아직도 있을까? 그 아이들이 중요하다는 거죠. 이 역사를 비판하고 역사에서 해방된 새로운 역사를 써나갈, 적어나갈 젊은 이들이 없을까? 아이를 구해야 할 텐데. 이게 루신의 강렬한 메시지죠. 그래서 신청년이고 아이들을 청년들, 젊은 세대들이 희망을 갖고 살아갈 수 있어야 돼요. 그게 또 어른들의 역할이죠. 근데 젊은이들은 무관심하고 늙은이들만 나서서 판을 만들어 나가요. 그래서 곤란하죠. 그 어느 지점에 있어야 되는데. 여기 보세요. 지금 우리는 아버지 노릇을 어떻게 할 것이 유명한 산문인데 여기에서 루시는 어른들은, 아버지들은 아이들을 해방시켜줘야 한다고 얘기를 해요. 한번 볼까요? 뭐라고 얘기하는지. 214쪽. 너무나 고급스러운 문장을 만나나? 여러 가지 세 가지 조건을 쭉 얘기하고, 뭐, 아이들 잘 이해하고, 그 다음에 아이들 잘 지도해서 해방시켜야 한다고 쭉 얘기를 해요. 그죠? 아이들 존중하고 이해한다는 거야. 애들 다그치거나 노예처럼, 가축처럼 키우지 말라는 거지. 애들 잘 지도하고, 그리고 해방해야 한다는 겁니다. 이처럼 부모는 자녀에 대해 마땅히 건전하게 낳고 전력을 다해 교육하고 완전하게 해방시켜야 한다고 얘기합니다. 그러면서 마무리를 어떻게 하냐면은 스스로 인습에 무거운 짐을 짊어지고 암흑의 수문을 어깨로 짊어지며, 이 수문은 물을 담는 그 호수나 댐이 있죠? 그 수문입니다. 수문을 어깨로 걸머쥐어 그들을 넓고 밝은 곳으로 놓아주면서 어른들은 걸머쥐고 자기가 무거운 어깨 역사의 짐을 짊어지고 젊은 세대들은 해방시켜줘야 한다는 겁니다. 놓아주면서 그들이 행복하게 살아가고 도리에 맞게 사람 노릇을 하도록 해야 한다. 이것은 대단히 위대하고 기묘한 일이며 또 대단히 어렵고 지난한 일이다. 지극히 어려운 일이다. 어른들이 젊은이들, 아이들의 앞길, 미래를 막아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잘 키우고, 잘 교육해서 해방시켜줘야 한다는 거죠. 근데 끝까지 젊은 아이들을 옥죄고 길들이려 한다는 것이지. 이게 바로 아이들을 구하라입니다. 몇 년 전 홍콩에서 시위가 있을 때 우산혁명이 있죠? 할머니들이 우산에다가 이 문장, 중국어로 이 문장을 써가지고 왔어요. 그 우산혁명을 주도한 세력이 젊은이들이었죠. 그 20대였죠. 이게 아이들을 구해야 할 텐데. 절묘하죠. 절묘합니다. 자, 이게 광인일기의 큰
흐름이었습니다. 핵심은 얼추 짚은 것 같습니다. 여러분들이 읽으면서 다시 또 다른 의미를 찾기 바랍니다. 이제 우리 아큐 만나겠습니다. 이 변발했죠? 변발 낚아채가 싸우는 겁니다. 이 아주 비굴한 모습이죠. 이 유명한 그 목판화입니다. 루시는 목판 운동을 전개한 사람이에요. 루마니아의 그 목판화가 케테 콜비치가 있는데 아주 유명한 이 조각가이면서 판화가입니다. 이 리얼리즘 예술의 데모격이죠. 현대 리얼리즘의 데모격인데 이걸 루신이 받아들여요. 이 목판화는 한 번 이 판을 새겨서 대량 생산할 수가 있죠. 그게 문화운동의 일환이었어요. 예, 이 목판이죠. 이건 물론 루신이 만든 건 아닙니다. 제작한 건 아닙니다. 아주 비열하게 생겼죠. 그리고 이 글 사파들이 많이 있는데요. 이 아큐가 마지막에 이 혁명 세력에 제대로 호응하지 않았다고 해서 가짜 이 혁명가 노릇했다 뭐 이런 식으로 기회주의적으로 움직였다고 해서 혁명 당원이 되지 못하고, 물론 이 가짜 양놈이 혁명 당원으로 받아주지 않아서 그런 건데, 예, 마지막에 잡혀서 사인하는 겁니다. 희화되어 있는 장면이 있습니다. 글자도 몰라요. 붓도 처음 쥐어봅니다. 그래서 서명하라 그러니까 이렇게 삐뚤삐뚤한 동그라미 그립니다. 지가 죽을지도 모르고. 이 무지몽매한 그 아큐의 마지막 그 죽기 직전 장면, 총살당하기 직전 장면이죠. 사인한 장면입니다. 아주 리얼하죠. 이런 사파들이 많이 있습니다. 자, 그러면은 이 중국 민중의 초상, 넓게 보면은 루신의 눈에 비친 중국인의 모습이죠. 중국인의 리얼한 내면 풍경입니다. 얘들은 어떤 생각을 하고 있는지. 아큐는 중국 민중의 초상입니다. 한때는 대단했고 늘 그렇게 생각해요. 난 대단한 집안이었고 이런 얘기를 하는 거죠. 아주 그 기고만장해서 역사에 어떤 식으로든 좌우나리에 뭐 저 먼 일가가 된다 이런 식으로 얘기를 하죠. 이런 그 과대망상증이 걸려 있습니다. 견식도 높았으며 게다가 진정한 일꾼이니 제대로라면 거의 완벽한 인간이 되어야 했다. 이런 식이에요. 이런 사람들이 많이 있죠. 그리고 체질상의 결함이 있습니다. 부스럼이 있고 발음도 제대로 못해요. 어찌어찌 합니다. 그러다가 또 상대를 어림잡아 보아서 어눌한 자 같으면 욕을 퍼부어주었고, 좀 자기 약해 보이고 못나 보이면은 그 비구니 같은 게 대표적이죠. 두들겨 패죽었다. 하여 당하는 쪽은 늘 아큐였다. 강한 자에게 늘 당하죠. 당하면서 굽신거리죠. 비굴하게. 그러면서 내가 너를 때리지 못해서 못 때린 줄 알아? 봐준 거야. 이 애 같은 놈아. 이러면서 또 돌아서면서 정신승리를 하죠. 그리하여 대개 노려보는 쪽으로 점차 전략을 바꾸기 이르렀다. 이게 노려보기 주의라는 말을 써요. 노려보고 끝나는 거죠. 약자들에게는 행패를 부리고 강자들에게는 비굴하게 돌아서면서 자기를 합리화하는, 이게 중국인들의 전형적인 기질이라는 거지. 이게 바로 중식인의 역사와 노예 상황이 그리는 거랍니다. 여기 등엄한필에서 또 나온 유명한 얘기 있는데, 중국의 역사는 노예로 편안하게 살아온 역사가 있고, 이거 한마디 정리를 해요. 유명한 얘기입니다. 또 하나는 노예가 되고 싶어도 될 수 없었던 시대가 있다고 합니다. 이 두 개의 역사밖에 없다는 거예요. 참담하죠. 여기에서 중국인의 기질이라는 것이 아큐에 응축될 수밖에 없다는 거지. 이 역사적 존재를 이렇게 응축해 보여주는 겁니다. 이 자기 비판, 무시무시하죠. 이게 문학입니다. 문학은 밝은 면을 드러내는 그 데서 힘을 발견하는 게 아닙니다. 깊은 어둠들을 통찰할 때 비로소 그 문학이 강렬한 빛을 발하게 되죠. 루신이 그냥 루신이 아닙니다. 끝까지 자기 비판을 수행합니다. 그러면서 이 혁명의 에너지를 동시에 끌어내는 근거를 삼는 거지. 이제 문지방을 넘는 힘을 또 민중에게서 찾아냅니다. 절망과 희망의 변지법이 여기서 관통하죠. 이런 아큐 같은 민중 보면서 절망할 수밖에 없겠지. 근데 절망은 허망하다 그랬잖아요. 또 가짜로 여기 이런 민중에게서 민중은 대단해, 위대해 라고 얘기하는 것도 가짜지. 이것도 허망하지. 그러니까 이 민중의 이런 그 절망적인 지점들을 깊이 파고 들어보고 난 다음에
거기에서 희망의 근거를 찾는 거예요. 이게 절망과 희망의 변증법입니다. 안 어렵죠? 그죠? 이 아큐라는 민중의 초상을 끝까지 파고듭니다. 정말 그 어둠을 파고들어요. 그러고 나서야 희망을 얘기할 때 비로소 희망이 허망하지 않을 수가 있습니다. 이 아큐의 시면에서, 민중의 어두운 시면에서 희망의 근거를 찾아내는 이 짤막한 단편, 훌륭하죠. 이걸 멀리 프랑스에서 로맹 롤랑이 읽고 있었습니다. 번역이 다 됐습니다, 불어로. 이 로맹 롤랑이라는 대작가 있죠. 장 크리스토프. 우리 아마 다음 학기나 다다음 학기 할 겁니다. 대작이 있죠. 장 크리스토프를 쓴 로맹 롤랑은 한국 문학사, 특히 카프 문학사, 리얼리즘 문학사에서는 중요한 역할을 합니다. 이 앙리 바르비스라는 사람 작가하고 로맹 롤랑하고 논쟁이 있는데, 이 논쟁이 20년대 이미 일본을 경유해서 한국에 들어와요. 그리고 어떤 사상을 견제할 것인가가 논쟁이 벌어집니다. 이 로맹 롤랑의 장 크리스토프는 베토벤을 모델로 해서 독일과 프랑스의 이 만남을 다룬 대작입니다. 거의 1500페이지 가까운 작품입니다. 놀라운 작품이죠. 네. 그 로맹 롤랑이 아큐 정전을 읽고 정말 잘 쓴 소설이다 라고 얘기하면서 아큐의 운명이 어찌 될 것인지 초조한 눈길로 중국을 바라본다는 거죠. 이 아큐 정전은 그래서 뉴욕타임스죠. 뉴욕타임스가 선정한 100대 고전이 있거든요. 20세기 100대 고전. 그 중에 30권의 문학작품이 있는데 30권 속에 들어가 있습니다. 여기에 잃어버린 시간을 찾아서, D.H. 로렌스의 아들과 연인 뭐 등등 최고의 마이산, 최고의 작품들이 다 들어가 있는데 그 중에 일본 작품은 없습니다. 그 중에 한 권이 동아시아에서는 이 한 권이 들어가 있습니다. 아큐 정전. 대단하죠. 중국의 뭐 역사적 위력을 받기 때문에 하겠지만은 중국의 역사의 그 시면을 보려면은, 근대사의 시면을 보려면은 아큐 정전을 보라는 거지. 댁에 가시면서 서핑 해보세요. 뉴욕타임스 100대 고전 이렇게 찾아보면은 쭉 나옵니다. 거기 있는 작품은 우리가 거의 다 할 건데, 그 100년 고독도 있고 그렇습니다. 거기에 아큐 정전이 들어있습니다. 우리는 중국을 가까이 있으니까 다 아는 것 같지만 그렇지 않습니다. 모르는 게 많습니다. 중국을 이해하는 핵심적인 텍스트가 바로 아큐 정전입니다. 이게 자기 비판을 수행하는 그 결연한 모습들, 그리고 자기 비판을 통해서 희망의 근거를 찾아가는 거죠. 허망의 노예가 되지 않기 위해서, 정막에 먹히지 않기 위해서. 아큐의 특징이 바로 정신승리법입니다. 이게 너무 유명하죠? 유명합니다. 아큐는 속에 있는 생각을 매번 뒤에 가서 내뱉었다. 정면에서 말 못해요. 아주 비겁하죠. 아큐를 놀려대는 자들 거의 전부가 그에게 일종의 정신승리법이 있다는 것을 알게 되었다. 자기 합리화, 자기 정당화죠. 이 비겁한, 겁약한 중국인의 의식입니다. 환등기 사건에서 봤었죠. 아주 겁약한 놈들입니다. 몸뚱이는 멀쩡해 보이지만. 그 뒤 그의 누런 변발을 낚아챌 때는 아예 이렇게 못 박아두는 것이었다. 아큐, 이건 자식이 애비를 때리는 게 아니라 사람이 짐승을 때리는 거야. 내 입으로 말해봐. 사람이 짐승을 때리는 거라고. 이러면 아큐는 양손으로 변발 밑둥을 틀어지고는 머리를 뒤틀 말했다. 너는 버러지를 때리는 거야. 나는 버러지야, 이 말이죠. 그럼 됐지. 나는 버러지야. 이래도 안 놔? 이렇게. 자기 당장의 위기를 모면하기 위해서 버러지라고 해도 건달은 놓아주는 법이 없었다. 늘 그래왔던 대로 가까운데 아무데나 대고 몇 번 머리를 쾅쾅 찍고 나서야 만족하여 의기양양하게 가버리는 거였다. 이번에야말로 아큐는 꼼짝 못하겠지 하면서 말이다. 하지만 10초도 안 되어 아큐도 흡족해하며 승리의 발걸음을 옮기는 것이었다. 그는 자기야말로 자기를 경멸할 수 있는 제1인자로 생각하고 있었다. 이 분열증 환자죠. 자기를 경멸하면서 또 승리법을 익히지 않으면 안 돼요. 이게 중국인의 표상이라는 겁니다. 자기 경멸이란 말을 제외하면 남는 건 제1인자였다. 자기 경멸적인 존재이면서 제1인자의 존재라고
끊임없이 기고만장하는 거지. 이게 루신이 그 당시에 본 중국인의 내면적 풍정이었다는 거야. 이걸 깨부시지 않고서는 중국이 문지방 넘는 것은 요원하다고 봤던 거지. 장원급제한 자도 제일인자 아닌가. 내깟 놈이 뭐라고 하면서 또 뒤돌아서 큰 소리 치는 거지. 이게 중국인의 심각한 질병이라는 거야. 병폐라는 거지. 이게 정신승리법으로 무장한 중국인에 대한 심각한 비판입니다. 그리고 혁명에 대한 비판인데 혁명한다고 뭔가 내세우기는 했죠. 근데 혁명의 소용돌이 속에서 자기 이익을 챙기는데 급급해요. 남의 집 약탈하고 혁명이라는 건 나 모반이다 하면서 혁명했다고 해서 또 그 비군이 찾아가가지고 큰 소리 치고 이런 혁명의 이 투구를 쓰고서 이 모자를 쓰고서 혁명의 그 진정 의미도 모르는 채 휘둘리는 자들이 있지. 자기 이해관계에 휘둘리는 자들. 이게 루시 보기에 신의 혁명과 그 이후 이어지는 혁명의 역사는 혁명과 반혁명의 드라마는 다 가짜라는 겁니다. 깊은 환멸밖에 없다는 거지. 이겁니다. 그럼 루신이 얘기하는 혁명이 뭐냐? 대단히 중요합니다. 루신의 혁명 사상. 여기서 아나키즘도 들어오고요. 루신에게는 아주 깊은 아나키즘 사상이 들어옵니다. 자기를 억압하는 모든 권력에 저항하라는 게 루신 사상의 핵심이에요. 절망에 반항하라. 절망에 반항하면서 자기를 억압하는 모든 권력에 반항하라 얘기하죠. 크로포트킨을 좋아했고요. 그래서 예로센코라는 동화 작가가 있는데 주로 일본에서 활동했던, 중국과 일본에서 활동했던 동화 작가인데 이 사람이 유명한 아나키스트입니다. 러시아에서 싸웠던 맹인이에요, 맹인. 그리고 일본 추방당하고 어쩌고 하는데 지금 제가 예로센코를 번역하고 있습니다만은 그 예로센코하고 우리 루신하고 각별한 사이였어요. 병아리의 죽음인가 이런 작품을 쓰는데 예로센코가 거기에 받아서 또 루신이 오리의 희극인가 이런 작품을 쓰고 그랬습니다. 그래서 이 루신 사상에서 아나키즘을 주목해야 됩니다. 그러니까 혁명이 권력화하는 걸 극히 경계했어요. 이 혁명에 나선 자들이 권력을 틀어지고 그 권력을 휘두르는 것을 극도로 경계했습니다. 프랑스 혁명이 이 혁명을 배반한 게 이 연장선상이 놓여 있죠. 루신의 혁명 사상은 각별합니다. 그러니까 막스도 물론 수용했습니다. 그런데 막스의 독재 이런 것들은 극히 경계했죠. 주목해야 됩니다. 루신은 개인주의자였습니다. 개인주의자이면서 혁명을 추구했던 거죠. 이건 주목해야 됩니다. 거기에 그 연결하는 고리가 아나키즘이었습니다. 대단히 흥미롭죠. 근데 여기 이제 이 혁명의 환멸을 느끼는데 여기 휩쓸려서 아큐르는 또 어쩔지 모릅니다. 기회주의자는. 혁명의 흐름 속에 흐르는 기회주의자들 많죠. 요즘에 총선 앞두고 여러 정치가의 끝없는 욕망들을 보게 되는데 참 가엽죠. 가엽습니다. 이 욕망에 휩쓸립니다. 그리고 혁명당이라는 말은 진작부터 들리고 있었다. 그래서 목이 싹둑 잘라지고 하니까 신나죠. 구경꾼은 나섭니다. 그런데 어디서 비롯된 생각인지 몰라도 그의 혁명당은 반란을 일삼는 무리들이며 반란이란 곧 고난이었다. 그래서 줄곧 이를 통절히 증오하고 있었던 것이다. 그랬단 말이에요. 반혁명 세력이었지. 그런데 뜻밖의 이것이 백리사방 이름이 알려진 거인나리까지 벌벌 떨게 만들었다니 그로선 신명이 나지 않을 수 없었다. 그냥 유행에 휩쓸리듯이 쏠려가는 거예요. 게다가 웨이장의 무지렁이들이 허둥대는 꼴은 아큐의 기분을 한층 상쾌하게 만들었다. 얼마나 좋아요. 이 혁명, 우리 해방 직후에 남한과 북한에서 벌어진 반동분자 색출이나 친일 부역자 색출에서 벌어진 거 보세요. 우리 황순원이 카인의 후에 쓰고 있듯이 다른 많은 해방 직후 작품들이 그렇듯이 전쟁 때는 말할 것도 없죠. 이게 뭡니다. 그냥 휩쓸립니다. 혁명이란 것도 괜찮네. 아큐는 생각했다. 이런 18것들을 뒤집어 버리자. 족같은 것들, 가증스러운 것들. 나도 혁명당에 가입해야지. 이런 식이에요. 그냥 원한에 분풀이하거나 이런 거죠. 휩쓸리는 겁니다. 자기 의식이나 자기 방향성 같은 게 전혀 없어요. 혁명에 대한 이해 같은 건 없죠. 뭔가를 휘두를 수 있으니까. 신명이 나니까.
휩쓸리는 겁니다. 이게 혁명이었던 거예요. 그러니까 중국의 혁명은 멀리 있다는 거지. 물론 아까 공산당과 국민당 얘기했는데 심정적으로는 공산당에 가까이 있으면서도 공산당의 어떤 권력 지향성 같은 것에 대해서는 극도로 경계했습니다. 그건 주목해서 봐야죠. 또 호주머니 사정이 좋지 않았던 아큐의 입장에서는 다소 불만이 없지 않았으리라. 그래서 게다가 빈속에 낮술을 두어 잔 걸친 터라 기분이 얼큰한 상태였다. 이런저런 생각을 하면서 걷다 보니 다시 마음이 하늘하늘 들떴다. 어찌된 영문인지 후련 혁명당이 바로 자신인 것 같았고 외의장 사람들은 모두 자기의 포로인 것 같았다. 그러면서 약탈을 일삼고 그리고 비구니를 희롱하고 혁명을 사적으로 전유하는 거지. 이래서는 안 되죠. 이게 아큐를 얘기하지만은 혁명을 외치는 자들 속에서도 이런 허랑방탕한 놈들이 많았다는 거지. 일본에서 배웠다고 해서 신문을 받아왔다고 해서 막시즘으로 무장한 그 젊은 청년 문학자들하고 신랄한 논쟁을 벌이거든요. 그죠? 이 껍데기만 배워가지고 와서 그런 짓 하느냐. 그렇지 않다는 거죠. 침통하게 얘기합니다. 이 아큐는 그러니까 중국의 민중뿐만 아니고 껍데기 근대만 배우고 껍데기 혁명 사상만 배운 지식인들까지 다 아우르는 겁니다. 루신의 사상 전반에서는. 자, 아큐의 마지막입니다. 마지막 최후 진술이니까 할 말 없습니다 라고 얘기합니다. 그리고는 이제 조리돌림 당하죠. 그리고 양쪽엔 입을 해 벌린 수많은 구경꾼들이 늘어서 있었다. 또 구경꾼 나오죠. 그죠? 그리고 인생살이 천지지간에 목이 날아가는 일도 없진 않으리라 생각하는 듯 했다. 이러면서 마지막에 총살을 당하는 걸로 끝납니다. 근데 이 구경꾼인 이 민중들은 억울하지. 왜? 칼로 처형당해야 더 구경할 만한데 총으로 처형당할 재미가 없거든. 이 얘기는 고사심편에 보면은 주검이라고요. 칼을 만드는 사람 이야기입니다. 거기에 혁명의 얘기가 나와요. 혁명은 자기 목까지 베야 비록 가능하다는 거지. 그러니까 원수를 갚아주되 그 검은 얼굴의 사나이가 있거든요. 검은 얼굴의 사나이가 자기까지 그 왕의 금솥에 자기 머리까지 배에 넣고 나서야 혁명이 가능하다는 비유를 정말 뭐랄까요? 뜨겁게 보여줍니다. 그래서 여기서 그 소설에서 루시는 혁명은 사랑이라고 얘기를 하죠. 많이 다르죠. 권력을 쟁취하는 혁명이 아닙니다. 자기까지 기꺼이 자기 목까지 베일 수 있어야 비로소 혁명을 얘기할 수 있다는 겁니다. 아큐의 운명은 아까 그림에서 동굴에 삐뚤빼뚤한 동그라미 그리는 그 아큐의 모습이 있었죠. 결국은 이렇게 총살 당하면서 형장의 이슬로 사라집니다. 이게 중국 혁명이었다는 거예요. 자, 이제 마지막 짧게 보겠습니다. 루신과 육사를 얘기하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우리 퇴계의 14대 손, 이 육사. 루신에게 각별한 그 애정을 품고 있었고요. 그리고 중국에서 활동하면서 중국에 하는 글들도 많이 씁니다. 그리고 중국 소설들도 번역하고 그러는데 이 육사가 바로 루신의 고향이라는 그 걸작을 번역합니다. 이 고향은 일본 그 교과서에도 실리고 그랬죠. 우리 교과서에도 50년대, 60년대 실렸었다 그래요. 워낙 유명한 작품이어서 육사가 루신을 양행불이라는 양싱부인가요? 양행부라는 사람의 장례식장에서 만납니다. 1932년인가 잠깐 만나요. 그때 악수를 하죠. 그 기억을 하면서 루신이 죽었을 때 바로 조선일보에 노신 추도문이라는 걸 씁니다. 5번에 걸쳐서 길게 씁니다. 그러니까 노신의 정기와 자기가 만난 것들, 그리고 작품론들, 광인일기, 아큐정전 등등의 작품론, 그리고 중국 문학에서 노신의 위치, 장문의 노신에 관한 글을 씁니다. 이게 이육사의 이 전집인데 전집을 이렇게 만들어야 돼요. 이 소명출판에서 나온 5권짜리인데
이육사에 관한 현대어로 바꿔 쓴 게 있고 여기는 상세한 각주가 달려 있습니다. 그리고 원문이 실려 있고 뒤에 아주 진지하고 튼실한 해설이 실려 있습니다. 이게 이 전집이 갖춰야 할 포맷이죠. 이런 제대로 된 전집이 참 많이 없다는 게 문제긴 하죠. 이 육사 전집으로서는 결정판입니다. 오래전에 그 연구자가 전집을 낸 게 있는데 제가 갖고 있습니다만은 안동에 가면 도산서원이 있죠. 그 뒤에 육사문학관이 있어요. 육사문학관에 갔다가 구입해 왔었는데 그 보기가 좀 어렵습니다. 근데 이런 이육사 전집 이 정도는 폼나죠. 이육사는 그래서 청포도 같은 고향을 그리워하는 시들 같은 걸 쓰는데 여기에 루신의 영향이 강하게 있다는 거죠. 요즘 루신 연구자들이 많이 언급합니다. 우리 문학사에서 동아시아 문학사에서 아주 빛나는 장면 중에 하나입니다. 이게 그 루신의 장례식 장면인데 민족혼이라고 적혀 있습니다. 민족혼이라고 얘기를 해요. 루신을 대단했죠. 대단했습니다. 이게 이제 루신 추도문의 한 부분입니다. 여기에 이제 그 한번 만났다는 거죠. 알씨하고 함께 갔는데 거기에서 조선 청년이라는 것과 늘 한 번 대면의 기회를 가지려고 했다는 말을 듣고 외국의 선배 앞이며 처소가 처소에 많지 장례식장이죠. 다만 근신하고 공손할 뿐인 나의 손을 다시 한번 잡아줄 때는 그는 매우 익숙하고 친절한 친구였다. 친구처럼 루신을 만납니다. 이게 아마 루신의 그 사상에 또 튼실한 어떤 뭐랄까요 그 도움이 됐을 겁니다. 이육사의 사상을 튼실하게 하는데 많은 도움이 됐을 겁니다. 그가 56세를 이로 떠났습니다. 온갖 질병을 안고 스기오타 구호는 상하이에 있는 그 아파트입니다. 3층짜리인가 그렇습니다. 이게 30년대에 지어진 아파트예요. 지금 그대로 남아 있습니다. 부고를 받을 때 남몰래 한 줄기 눈물을 흘렸다는 거죠. 그리고 이렇게 평가를 해요. 중국 문학 사상에 남긴 그의 이치. 아큐의 정전을 다 읽고 났을 때 나는 아직까지 아큐의 운명이 걱정되어 못 견디겠다고 한 로맹롤랑의 말. 이에 대한 각주가 이게 그 상세하게 실려 있습니다. 이게 이어지는 거 보세요. 루신, 이육사, 로맹롤랑. 이게 세계 문학사를 보는 눈이죠. 시야입니다. 로맹롤랑이 누구길래? 이렇게 찾아가는 겁니다. 로맹롤랑이 이게 중국에서는 로맹롤랑이 이런 평가가 상당히 의미 있게 받아들여진 모양이에요. 그러면서 중국에서 대대적으로 소개를 했고 또 조선에서도 이제 로맹롤랑 얘기가 많이 됐으니까 아까 얘기했죠. 20년대 초반에 카프 문학 논쟁에서 로맹롤랑과 앙리 바르비스라는 사람이 클라르테, 빛, 어떤 게 빛이냐를 두고 이제 그런 논쟁을 하는데 그 로맹롤랑과 함께 이 루신의 얘기가 함께 들어옵니다. 루신이 양백화 이런 사람을 통해 번역이 되기 시작해요. 이미 그때 20년대 초부터 그리고 30년대에 걸쳐서 현대 중국 문학의 아버지인 루신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우리는 먼저 아큐의 정전을 이해하지 않으면 안 된다. 지금도 그렇습니다. 중국을 제대로 알려면은 중국의 정신의 깊이가 어느 정도인지 알려면은 루신의 아큐 정전을 읽으라는 거지. 얼마나 자기 비판을 성실하게 수행하는지를 보라는 겁니다. 이게 무섭죠. 이게 무섭습니다. 이게 고향입니다. 조광 36년 12월호에 죽고 난 이제 두 달 후죠. 조광이라는 잡지에 조선일보에서 간행하는 월간지였습니다. 여기에 양력을 얘기하고 고향을 번역합니다. 그 고향의 이육사의 번역을 보세요. 새롭습니다. 아이들 얘기 여기도. 그들은 아직도 우리가 아직 보지도 못하고 알지도 못한 새로운 생활을 하지 않으면 안 된다. 걔들은 새로운 삶을 살아야 된다는 거야. 여기에 이제 룬투라는 옛 고향 친구를 만나서 고향 친구가 좀 비루한 모습을 보이죠. 자기 집기를 정리해서 와야 되는데 거기에 룬투의 아들 수이성인가요? 그리고 자기 아들 흥월. 이 아이들이 잘 어울리는 걸 보고서 저 아이들은 우리처럼 계급 의식도 없고 그죠? 얼마든지 어린이들이잖아요. 새로운 세계에 살 자격이 있다는 거지. 그 상상을 하는 겁니다. 이렇게.
여기 희망 나오죠? 나는 생각하면서 희망에 이르렀다가 다시 곧 무서워졌다. 윤토. 이육사의 번역이에요. 룬투가 향로와 촉대를 달라고 말하였을 때, 이제 집기를 정리해야 되니까, 북경으로 이사해야 되니까, 친구에게 다 가져가라 그럽니다. 그때 향로와 촉대를 달라고 말하였을 때, 그가 언제나 우상만을 숭배하여서 한때라도 잊어버리지 못하는 것이라고 나는 속으로 조소하였을 것이지만, 지금 내가 희망이라고 말하는 이것도 내 멋대로 만드는 우상이 아닐까. 아까 희망이라는 시가 딱 떠오르죠. 희망이 얼마나 중요한지 알겠죠? 희망을 우상으로 삼아서는 안 되죠. 근데 우리는 희망을 우상화하는 시대에 살고 있다는 겁니다. 이게 심각합니다. 다만 그의 것은 비근한 것이고 가까이서 볼 수 있는 것이고 나의 것은 고온하여서 걷잡을 수 없는 것일 뿐이다. 이렇게 이리저리 생각하고 어지러이 생각하고 있을 때 눈앞에 보이는 것은 해변의 푸른 모래불이 한쪽이었다. 이육사 번역 읽다 보면은 그 식민지 시대 때 쓰던 고유한 우리의 말들이 많아요. 그 맛이 쏠쏠합니다. 모래불, 이 모래톱 같은 거거든요. 모래불이 한쪽이었다. 위에는 감청색의 하늘에 금빛으로 빛나는 둥근 달이 떠 있었다. 생각하면 희망이라는 것은 대체로 있다고도 말할 수도 없고 또는 없다고도 말할 수 없는 것이다. 유명한 말이죠. 그것은 이게 희망과 절망의 변증법입니다. 그것은 마치 지상의 길과도 같은 것이다. 길은 본래부터 지상에 있는 것이 아니다. 왕래하는 사람이 많아지면 그때 길은 스스로 나게 되어 있다. 어떤 정당의 캐치프레이즈죠. 함께하면 길이 됩니다. 이게 여기입니다. 루신의 글이고 이 루신을 마오쩌둥이 현대 성인이라고 그랬고 중국 혁명의 캡틴이라고 했단 말이에요. 그 사람은 아마 중국을 모택동을 좋아하는 사람이 이런 말을 했던 것 같습니다. 저는 잘 모르겠습니다만 누가 있는지는. 자, 이게 루신 전집입니다. 폼나죠? 이게 20년 넘게 걸렸어요. 이 전집을 다 번역한. 일권 외침 방황부터 쭉 여기 일기 양지서까지 쭉 있습니다. 이게 딱 꽂아 놓으면 일단 폼이 납니다. 책꽂이 밑을 딱 받쳐주면은 집에 모든 기초가 딱 놓인 것 같아요. 제가 제일 아끼는 컬렉션입니다. 중국어 원본 루신 전집과 함께 다 읽었냐고요? 그런 거 왜 묻습니까? 당연히 안 읽었지. 이게 루신의 아주 잘생긴 모습을 목판화로 제작한 겁니다. 그리고 이게 죽었을 때 모습이죠. 예. 죽었을 때 사진이 있는데 그 사진을 이렇게 목판화로 그린 것 같습니다. 우리 읽어보시죠. 마오쩌둥의 신민주주의론의 유명한 문장입니다. 루신은 바로 문화신군의 가장 위대하고 영웅적인 기수이다. 문화신군, 새로운 문화군대죠. 루신은 중국 문화혁명의 주장이다. 그는 위대한 문학가일 뿐만 아니라 문학가이면서, 이게 맞죠? 그리고 사상가인 것도 맞습니다. 그 시대 현실과 격투를 벌이면서 중국의 현실을 진단하고 나아갈 길을 제시했죠. 이게 사상가가 할 일입니다. 자기 철학을 아주 정밀하게 구축하는 게 아니고 현실과 싸우면서 미래에 나아갈 방향을 제시하는 게 이게 사상가의 기본 스탠스거든요. 그때 사상가입니다. 그리고 실제 혁명가이기도 했습니다. 루신의 기계에는 가장 강직하고 노예와 같은 얼굴이나 아첨하는 듯한 기질이 추호도 없다. 그렇죠? 이것은 식민지나 반식민지 인민의 가장 귀중한 성격이다. 저항하는 인민이 갖춰야 할 성격이라는 거죠. 루신은 문화전선에서 전 민족의 대다수를 대표한다. 적을 향하여 용감하게 돌진하는 것이 가장 정확하고 용감하고 단호하고 충실하며 가장 열정적인 공전의 민족 영웅이다. 루신의 방향은 바로 중화민족 신문화의 방향이다. 많은 얘기 맞습니다. 그런데 이게 모택동의 말, 마오쩌둥의 말을 통과하면서 영웅화되거나 신격화되어 버려요. 이걸 계속 경계하라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인간으로서 노예 역사와 노예 근성과 싸움, 식인의 역사와 싸움, 그 루신을 보라는 얘기예요. 그리고 자신의 인간으로서의 루신은 온갖 병을 안고 있었고요. 내적인 고민들, 형제하고 다툼들, 그죠? 이 아내와의 그 갈등들 얼마나 많았겠습니까? 또 이 온갖 질투하는 그 동지들, 또 어린 젊은 세대와의 그 논쟁들,
왜 없었겠어요? 이발가 올랐다고 투덜거리기도 하고. 그런 인간의 모습이에요. 그걸 보면서 어떤 그 중국의 미래를 제시했는가. 이걸 봐야죠. 신화와 영웅화하는 걸 경계하면서 루신이 중국 현대 사상에 미친 영향이 무엇인지를 봐야 됩니다. 중국을 보려거든 루신을 읽어야 됩니다. 그렇지 않고서는 저는 아득하다고 생각합니다. 이게 홍구공원, 지금은 루신공원에 조성된 루신의 묘지입니다. 루신 선생 지묘 이랬죠. 이 묘에서 조금 돌아가면은 윤봉길 기념관이 있습니다. 여기도 동아시아가 어떻게 만나는지, 이육서뿐만 아니고 이 윤봉길과도 저항의 현장과 또 어떻게 만나는지. 여기가 일본 조개지였고요. 여기서 조금만 걸어가면은 노신이 살던 옛집이 있습니다. 노신 죽은 집이죠. 죽은 집이 있습니다. 자, 중국을 알려거든 루신을 읽어야 한다. 오늘의 결론이었습니다. 이 식인의 역사와 이 노예 상황을 격파하기 위해서 어떤 싸움을 벌였는지 광인일기와 압규정전을 통해서 짤막하게 짚어봤습니다. 다른 작품들도 함께 읽어보십시오. 그 읽으란, 이걸 루신을 만나면서 늘 힘 얻으라는 이 바람에서 제가 어제 우리 학교 뒷동산에 가서 도서관 뒤에 가서 찍은 진달래 사진입니다. 이 진달래의 기운을 듬뿍 받으면서 루신도 함께 만나시기 바랍니다. 마치겠습니다.